처음에는 조선 후기 이제 불화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사 논문은 이제 고려 불화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선운사가 진짜 보물이 많더라고요. 국보 보물 해가지고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고, 정말 이 인근에서 그거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너무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연배가 되시고 많은 저기 종교적인 불교적인 그런 베이스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공부를 했어도 뭐 불교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불화를 한 사람이.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운사의 이제 닿은 인연의 불화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 목차를 이제 시대 순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들은 여기에 있는 불화 문화재들 에 관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불화들의 내용이 뭔가, 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운사에 있는 불화들이 도대체 어느 시기에 주로 제작이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웅보전이며 영산전이며 이렇게 계속 보면서 작품들은 봤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 안에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오늘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이제 4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개죠. 그래서 18세기 이전의 불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조성불화, 그 다음에 19세기 조성불화, 20세기 전반 조성불화. 그래서 4단계로 이제 놨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선운사에 지금 불화들이 남아있는 건 다 19세기, 20세기 전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8세기 조성불화하고 18세기 이전의 불화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선운사가 아닌 다른 지역, 다른 서울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1챕터, 2챕터에 해당하는 이런 불화들은 실물을 볼 수는 없어요. 선운사 내에서. 그렇지만 어떤 불화들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뭐 성격들,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선운사는 구름 속에서 참선수도하여 큰 뜻을 깨친다는 뜻에서 참선와운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호남 제1의 사찰이죠. 금산사와 함께. 그리고 굉장히 전통이 깊은 사찰이죠. 백제 위덕관 때 577년에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6세기 창건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유물이나 유적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유물 유적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단지 이제 기록으로 그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 선운사에 머물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선운사의 어떤 선운사라는 절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뭐 규모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물을 통해서 본 선운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고려 말 조선 초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1346년부터 1398년까지 그 52년간 여기 지금 참당암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아마 선운사의 전신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점찰 선악 업보경에 의한 그런 참회 수행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그 유물의 근거 자료로서는 바로 이 참당암에 있는 석조지장보살 좌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점찰선악 업보경은 지장 그 보살한테 자신의 어떤 죄를 고하고 그다음에 그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를 사함을 참회 의식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참당함 석조지장보살자상이 고려말 조선 초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석조잖아요. 석조이고 이렇게 하대가 이렇게 그 뭐 기단이 있고 이제 그 중대석이 있고 이제 부천 지장보살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석조 높은 대자 위에 앉아 있는 이런 형식은요 고려 시대 때 주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곡사를 가보셨을까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높은 석조 대자 위에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은요 전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루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전돌이 깔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돌이 깔려 있었던 요 당시에 이렇게 석조 높은 대자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려 후기 조선 초기 지장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도상적인 특징, 편상의 특징이 바로 요 두 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두 권을 쓴 지장보살은 우리나라 고려 후기서부터 조선 초기에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낭에 있어요. 도낭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독특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도낭하고 고려불화를 또 직접 연결하기도 한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요 두 권입니다. 근데 이 두 권 지장보살이 이쪽 여기 이렇게 이쪽 여기 세 점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동지장보살 자상하고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279호. 그다음에 선운사 도소람 금동지장보살 자상 280호. 그래서 이 선운사는 지장의 도량의 성격도 굉장히 초기에는 강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참회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큰 지위 그러니까 위치를 차지했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상으로 볼 수 있는 건 고려말 조선 초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불화잖아요. 불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이든 뭐든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15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운사의 그 본격적으로 어떤 그 규모를 갖추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기 행호 극유라는 스님이 이제 꿈에서 신중을 만나서 선운사 중창을 권유받죠. 그러면서 이제 착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성종의 작은 아버지인 덕원군에게 중창시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덕원군이라는 사람은 세조의 아들이죠. 세조의 아들이고 굉장히 불심이 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기도 회암사가 굉장히 그 국가 사찰로서 굉장히 조선 초기에 이제 왕실에서 이제 많이 밀어줬던 사찰이거든요. 거기 가서 뭐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탄핵을 받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불심이 깊었던 분이고 그래서 그게 탄핵을 그런 거로 이제 그 불심 때문에 탄핵을 받았던 게 1472년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탄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들이 성종은 경국대전을 만들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성종대 지나고 그 다음에 연산군대잖아요. 연산군대가 되면은 아예 왕실에서 거의 불교가 퇴출되다시피 해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덕원군의 어떤 그 중창시주를 받았는데 선왕성가 홍기를 어실에 봉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창을 할 땐 선운사는 왕실 사찰로서의 어떤 그 규모를 갖출 수가 있게 되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수륙제를 개설을 했다 그랬죠. 요번에 그 선운사에서 괴불 조성하면서 수륙제를 위해서 괴불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륙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성행했던 게 언제냐면 15세기 조선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수륙제가 완전히 커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태종 같은 경우는 태종에는 왕자의 난노래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태조는 고려 왕씨의 씨를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15세기 이제 태종대 뭐 이렇게 그 태조대 이렇게 사찰을 지정을 해요. 사찰을 진관사라든가 뭐 사마사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수륙제 제를 이제 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5세기에 그 세종의 형이죠. 세종의 형인데 형 중에 효령대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왕이 제일 계승권자였을 텐데 이제 왕위를 계승 안 하고 이제 세종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잖아요. 효령대군은 심지어는 한강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3박 4일 동안 어마어마한 물량을 풀어서 수륙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수륙제가 굉장히 큰 그런 행사였는데 아마도 이때 이렇게 수륙제를 개설을 했다라는 건 그 어떤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중창불사를 하고 이제 정각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지장전을 짓죠. 여기는 지장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당, 능인정을 건립을 하고 영산회 등 53불회탱을 조성을 한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53불회탱은 53명의 그러니까 53위의 부처님을 하나의 화면에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53불이라는 그런 부처님의 집단은 말하자면 그 집단은 다불의 어떤 핵심적인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3불의 어떤 그 존재는 53불이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깐 컨닝을 하겠습니다. 그 53불이 어떤 이렇게 부처님이 예경하고 하는 인연 공덕으로 해가지고 후대에 이제 3000불이라고 하는 다불,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3000불이 모두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3불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불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5세기경에 한역된 왕약상 이 보살경에 나옵니다. 근데 53불이라든가 이런 3000불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대에서부터 많이 그려져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조금 만들어지고 조선시대 때 조금 있고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제 선운서에서 그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불도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서남사하고요. 그 다음에 송광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조전 이렇게 있죠. 근데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자 선조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조전에 봉안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개별적으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남사 불화 이 53불도가 1702년도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15세기 경에 53불도이지만 분명 요구하고는 조금 달랐겠지만 표현상의 기법은 달랐겠지만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나열하듯이 표현한 것들은 아마 같은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53불도 이게 굉장히 희귀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 서남사거라든가 송강사 불조전의 53불도라든가 다 도둑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송강사 53불도는 이렇게 지금 송강사 박물관에 가면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린 사람이 의겸이라는 화승이에요. 의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 게 정말 그 조선 후기의 천재 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전반의 천재 화가이고 이분의 어떤 영향은 19세기 초반까지도 이제
갈 정도로 이 일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송강사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렇게 두 점이 이제 두 건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관룡사에 뭐 이렇게 저기 뭐 벽화로 있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3불탱에 대한 이런 그 기록 외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선운사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15세기에 행호 극유에 의해서 중창이 되기는 했지만 정유재란 때 완전히 거의 또 말소가 됩니다. 전쟁통에. 그래서 재중창이 일어나는 시기가 1608년이에요. 그리고 이쪽 고창의 현감이었던 송석조라는 사람이 이제 중창을 하는데 굉장히 큰 후원을 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흥보전을 1613년에 중창을 해서 이듬해 단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천불전, 지장전, 내원함을 창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불은 역시 그러니까 천불도를 이제 봉안을 했을 거고, 지장전은 워낙 전통적으로 지장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이제 창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 17세기 전반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입니까? 그때는 물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건을 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심 정각 먼저 짓고 그다음에 그 중심 정각에 예불상을 봉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엄을 해야 되죠. 장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뭐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하게 되냐면 괴불도를 조성합니다. 괴불. 왜냐하면 괴불도 이따 또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괴불도는 17세기 전반부터 우리나라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괴불도를 걸어놓고 지금도 왜 선원사에서도 이제 수륙제 내제를 한다고 하듯이 정말 전쟁통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그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괴불탱을 조성을 해서 마당에 걸어놓고 멀리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특수성인 거예요. 이 괴불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는 그렇게 그래서 보면은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13년에 먼저 대웅전을 중창을 하고 그 안에 소조, 비로자나 삼존불상을 봉안을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항상 예불할 때 보시는. 근데 왜 소조인지 아세요? 소조가 뭔지 아시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커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전쟁통에 나무도 없고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뼈대를 하고 그다음에 흙을 개어가지고 이어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뼈대만 만들면 되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7세기에 보면 소조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로 가면은 점차 작아지고 뭐 다른 재료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1668년에 천불전에 천불도를 조성을 해요. 천불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1668년에 괴불탱을 조성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조성을 하는 거예요. 17세기 괴불이 많지는 않아요. 18세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파란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지금 19세기 여기 선운사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688년에 대웅전을 다시 단청을 했어요. 다시 단청을 하고 한 몇 년인가 64년 만에 이제 단청을 하는 거죠. 단청 색깔은 자꾸 이렇게 벗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후불탱화를 조성을 해서 봉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웅전에는 후불탱이 아니죠. 벽화죠. 후불 벽화예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나중에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690년에 제석탱을
좌우에 그러니까 제석챙을 조성을 해서 좌우에 봉안했다. 그러면 17세기의 상황은 그 정각 안에 소조 삼불이 있고 그 다음에 후불탱이 있고 그 다음에 제석탱이 봉안이 됐었다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여기 이제 고창 선운사 이 정각이죠. 이게 보물 290호고 여기 이제 소조불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벽화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1668년도에 괴불탱을 조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세기에 조성됐던 괴불들을 몇 점 가지고 왔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1622년 중림사 괴불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괴불탱은 그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주존이 누구냐면 석가모니불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법회를 할 때 보통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법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항마촉지인이 뭔지 아시죠? 성불하기 전에 악마들을 이제 조복시키고 지신으로부터 어떤 증명을 받는 그런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맨 초기에 나온 이런 괴불이 앉아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 전에는 괴불을 걸어놓고 이렇게 행사를 할 때에는 이 괴불을 목적으로 이런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한 그런 괴불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내부 정각에 있는 그런 불화를 옮겨서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그 의식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불,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런 괴불을 만들 때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부처님으로 그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크기를 보면 한 5m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653년 화엄사 영산내 괴불탱으로 가면은 이게 10m 정도가 돼요.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국보가 달리국보가 아니고 진짜 잘 그렸어요. 진짜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화를 그 당시에 만든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거를 이제 모사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요 천 있죠. 이 천을요 다 이었어요.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 천을 짤 때는 이 정도 폭으로 짜거든요. 그럼 이걸 다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몇 미터가 되는 걸.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내소사 가까운데 내소사 괴불 있잖아요. 그거를 모사를 하는데 그 괴불 폭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붙어가지고 다 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쓰이는 그 안료들 있죠. 이런 안료들은요, 다 돌가루예요. 이런 돌가루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요. 이런 예쁜 돌가루는. 그러니까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린다라는 거는 여기에 뭐 이렇게 금도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공력이 들고 후원이 필요한 이런. 그래서 여기 사찰 불사에서 가장 큰 불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전부를 하고 정각을 짓는 것만큼이나.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영산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1658년에서도 역시 영산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온갖 사람들이 영산회상에 이제 모여서 설법을 듣는 법화병의 설법을 듣는. 그래서 마치 이거를 걸어놓으면 이 불화를 걸어놓으면 그 마당이 영산회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효과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17세기에 이런 불화들이 나왔을 때는 요거로 완전 정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노사나불이라든가 이렇게 뭐 어떤 경우는 미륵보살님을 그린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화음에 근거한 이런 그 괴물도 만들어져요. 근데 요 시대에 이제 여기 보면은 1627년을 제외하고 1664년이나 1687년 17세기 후반으로 가면 점차 이렇게 서 있는 부처님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정각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제 예부를 하던 그게 이제 모델이 돼서 이제 앉아있는 부처님을 그리다가 점차 저 멀리서도 하늘에서 강림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부처님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화들이 보면은요 거의 10m가 넘어가고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선운사 괴불탱이 만들어진 1668년도에는 이런 부처님과 같은 형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석가모니 불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서 있는 부처님의 어떤 괴불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이제 그 조성 불화들을 보겠습니다. 이 불화는요 고창 선운사 천불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운사에서 본 적 없으시죠? 지금 이거는 동국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4점이 모두 4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현재 천불을 이제 도상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아무튼 요게 이제 내포, 그러니까 한 폭에 이제 잠깐만요. 이거 안 바꿨나 보다. 한 폭에 250불씩은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225불, 어떤 데는 뭐 210불, 어떤 데는 170불 해가지고 토탈에서 1000불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게 동국대 박물관에 이제 모셔지게 됐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천불도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709년도에 이런 용문사 천불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황사 대웅전 벽화가 있고, 그다음에 1879년에 위봉사, 그다음에 1807년에 서남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문사 천불탱이 1709년도인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용문사는 홍탱이라고 해가지고 붉은색 바탕에다 이렇게 그 선으로 이제 부처님을 그리고 육색만 입힌 그런 좀 간략한 형식의 불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선운사 불화는 굉장히 채색이 들어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불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불화는 196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선운사를 했었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2점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아까 17세기를 얘기할 때 천불전을 이제 만들고 천불도를 이제 조성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제 그 불화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생명을 다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계승을 해서 새로 제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화는요, 화기가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요 밑에. 불화에서 화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도에 그렸는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불화가 어떤 도상을 만든 건지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주자들 이름도 다 적잖아요. 그리고 화주, 그다음에 증명했던 분, 뭐 이런 분들의 성함이 다 적혀 있어요. 법명이 다 적혀 있어서 어떤 역사 기록 자료로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그게 잘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금어는 누구냐면 성옥, 설심, 회현, 사인, 채일, 도경, 돈영비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불화를 그리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공동 작업이에요.
혼자 하지를 않아요. 혼자 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 4점의 그림도 나눠서 그렸고요. 이 한 점을 그릴 때도 2-3명이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먼저 그림을 이제 초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밑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먼저 이렇게 뭐 붉은색을 다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녹색을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업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불화 그리는 거에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승려들 그 당시에 가장 여기 금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금어는 화승들 중에 그림 그리는 승려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18세기 경에는 다 금어라고 불렀어요. 금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불화를 막 연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대부터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승려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떤 화승들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불화를 그린 성옥이라든가 이런 설신 빼고는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작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설심이라는 사람이, 설심이라는 사람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이제, 3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점이 있죠. 근데 요거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걸 직접 제가 이제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록에 있는 걸 찍어서 그런데 굉장히 얼굴이 귀여워요. 귀엽게 표현되고 어깨가 널찍널찍하고 그렇게 이제 다 거의 합장을 하거나 이제 손을 뭐 이렇게 들고 있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 불화를 그릴 때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항상 가장 베이스가 되는 색깔이 요 홍색, 녹색, 그 다음에 청색도 있는데 이 청색은요, 여기 청색 있죠? 잘 못 써요. 청금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금석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 돌을 보면 완전히 그 보석이거든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기에도. 그래서 그 17, 18세기에는 청색이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육색이라 해서 흰색, 연백을 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조색은 거의 이런 녹색하고 청색이고, 이 당시에 이제 승려들이 필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필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눈에 자꾸 띄는 게 이런 녹색이잖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웅전에서도 보면은 녹색이 눈에 띄죠.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에요. 이 지역에 특별히 그렇게 녹색을 진하게 안 쓰고 이렇게 밝은 양록처럼 이렇게 밝은 색깔로 쓰는 그런 독특한 이런 그 색깔 표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화는 1754년도에 유일한 선운사의 불화, 18세기 불화인데 어찌됐든 선운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불화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천불도를 그린 금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유일하게 설심이라는 사람만 작품이 2개 남아 있어요. 하나는 미왕사 개불탱, 1727년에 그린 괴불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미왕사에서는 요 괴불을 걸고 괴불제들을 열심히 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대의 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괴불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산하가 어우러져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겸이라는 사람이 18세기 전반에 이 전라도 화단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확한 어떤 사승관계는 성립되지 않고는 있지만 섬세한 필선이라든가 뭐 그 담채풍으로 이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밑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담채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겸의 화풍을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선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 의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이 사람이 18세기 전반에 이제 그러니까 1690년대 좀 태어났었던 것 같고요. 18세기 전반에 이제 활동을 한 조계 산문의 대표적인 화승이고, 우리나라 18세기 불교 화단의 양대 산맥은 의겸하고 통도사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임환이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의겸이 월등합니다. 의겸이 월등해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작품이 30여 점이 알려져 있어요. 1713년서부터 57년까지 꽤 오랜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30점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건 괴불도를 5점이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불도를 5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평생에 하나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5점을 만들었다는 건 모든 이 어떤 오더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왔다라는 거고, 이분은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혼자 못 그린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집단, 화승 집단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겸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분의 어떤 역량뿐만이 아니고 화승 집단을 형성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을 했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을 했기 때문에 19세기 전반까지도 어떤 의겸의 화풍이 이렇게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호 의겸에 대해서는 특별히 호선이라든가 존숙이라든가 대정경이라는 존칭이 붙습니다.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붙는 존칭이에요. 이걸 한자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자를 못 했는데, 여기서 호선은 그 호자가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선은 어떤 뛰어난 재능이 어떤 신선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존숙은 수행이 뛰어나고 덕이 높은 고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호선이라든가 존숙이라든가 이거로 봐서도 재능뿐만이 아니고 덕도 높고 그 다음에 수행도 뛰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환성단 지안이라고 18세기 전반 선교를 이렇게 통합한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 그 승려의 후손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정경이라는 거는 대자가 큰 대자고 바를 정자, 크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각종 존칭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기능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인이 아니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으로서 학덕을 겸비한, 기술까지 겸비한 그런 스님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두 점이 의겸의 불화예요. 의겸의 불화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17세기 후반에 가서는 17세기 후반경에는 이제 보살형의 그런 괴불도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이제 의겸이 꽝꽝꽝 영선회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점은 그 의겸의 작품이고, 요거는 의겸은 아니지만 의겸하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그런 스님이 그린, 처녀라는 스님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항마촉진이겠지만 일어나면은 이렇게 손을 내린 이런 형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왜 15세기 전반경에는 영산회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속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법회를 듣는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 되었다면, 여기는 이 자체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살이 앞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살이 이렇게 이런 층층이 이제 마치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의감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는 게 필선도 섬세하고 색감도 담체풍으로 굉장히 예쁘게 그리는 얼굴도 예쁘게 그리는 게 특징인데 또 이렇게 괴부를 그릴 때는 굉장히 장대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당당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크고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그 자세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18세기에 그래서 18세기의 어떤 여기서의 그런 천불도가 딱히 뭐 의겸하고의 그런 이렇게 연결되는 사승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이 의겸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 그 다음에 존경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교통이 그렇게 또 발달을 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휴식을 딱 좋네요. 18세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지역성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왜 부산도 가깝고 정읍도 가깝고 고창도 가깝잖아요. 그 당시엔 산 넘고 물 건너야 됐기 때문에 이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요 어떤 지역성이 이제 계속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1668년도에 선운사에서는 개불탱을 조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내소사라든가 여기 계암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훨씬 시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이 선운사가 이 호남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 사찰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이런 그 불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소사라든가 계암사도 이제 따라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눈이 세 개인 이 인물이 바로 천중의 범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눈이 두 개인 요 그 천이 제석천입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과 범천과 그 주변에 이렇게 일월관을 쓰고 있는 이런 황제의 복식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태천이 있고 여기 그 코끼리관을 쓴 사자관을 쓴 요건 건달바. 그 다음에 세관을 쓰면 가루라.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의주 같이 이렇게 용뿔이 있거나 여의주를 들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용왕. 이래가지고 주로 불교의 호법선신 중에서 이제 팔부중들 있죠. 팔부중들의 모습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신장상들이 같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요 1807년도에 그려진 불화인데 가장 조선 후기 전형적인 신중도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7세기 불화를 얘기를 하면서 1690년에는 일진이라는 사람이 좌우의 제석층을 조성봉안이 빠졌네. 조성봉안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신중탱과 제석탱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까 조금 지금 저기에서 본 이런 신중도는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요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그 이전의 형식은 어땠냐면 이렇게 제석천도만 그린 불화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용이 이렇게 있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런 아름다운 형상의 이런 남자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표현이 되죠. 영락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자는 어디에 사냐면 산견성이라는 곳에 살거든요.
수미산 위에 성견성이 있고 거기에 제석천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부채 그림에 보면은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정각이 있는데 그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견성 에 사는 이제 그 제석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런 제석천의 모습이 15세기까지도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세기 후반 그림인데 이렇게 세 명의 제석천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서 삼제석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이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41년도에 그 흥국사 제석천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성견성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의자에 이렇게 병풍칭 의자에 앉아 있고 앞에 그 제석천도보다는 이제 주변에 천자라든가 그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라든가 이런 부분들 천동이라든가 이런 그 권속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제석천도를 계승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도 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불화는 이런 불화가 아니고 이런 제석천을 이제 만들어서 봉안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기 또 빠졌어요. 1798년이에요. 어저께 이거 고친 게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여기에 보면은 내원사 철룡탱이라는 요 불화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게 위태천이에요. 위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이 여러 개 있는 아수라가 있고 여기 용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신장들만 모아서 그리는 불화가 18세기 전반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중반 후반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제석천도하고 이런 신장도가 합해져요. 합해지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석과 천룡이 합해졌다 그래서 제석천룡 합의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운사불화에서 보듯이 이런 불화가 이렇게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냥 이거를 토탈해서 제석천룡 합이라고 안 하고 신중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운사 신중탱은 바로 이러한 어떤 불화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불화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신중도를 갖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선운사 신중도는 너무 예뻐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그런 불화라고 할 수 있어요. 청암사 여기 뭐 내원사 청룡땅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래서 1807년으로서 그 신중탱 중에서도 비교적 시대가 올라가고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선운사 대웅보전에 있는 그런 벽화들이죠. 여기만 알면 오늘 다 알았다라고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장면은 여기 만세루에서 이제 그 대웅보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측면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건축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건축이 독특하고 그 목조 건축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대마다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기둥 위에만 이렇게 포가 있으면 주심포식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 기둥 위에 요 포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포가 있죠. 그러면 다포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선 후기의 다포 건축들은 보통이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 근데 이런 게 뭐라 그러냐면 맞배 지붕이라고 그러죠. 지붕을 이렇게 맞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맞배 지붕인데 이런 식으로 다포이면서 맞배인 이런 건축물들은 보통 17세기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 남아있지 않은 거의 없으니까 17세기 새로 지은 건축물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순히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은 이런 맛배 지붕의 이런 다포 형식의 어떤 건축물로서 이제 아까 왜 1613년에서 1014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물인 거죠. 또 이제 그 시대 양식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후불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후불벽은 점차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직지사 가보셨죠? 아무튼 그게 이제 후불벽을 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요즘에 건축 그 정각들을 보면은 부처님을 봉안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뒷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기둥을 없애거나 이주를 시켜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후불벽으로 치고 앞 공간과 뒷 공간을 남겨두는 이런 형식은 대부분 이제 많은 시대가 올라가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는 이제 주로 해야 될 게 이제 요거 벽화이니까 이제 여기 비로자나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미타불이고 그다음에 여기 약사불. 아 여기가 아미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백이관음 딱 있으니까 이건 빼박이네요. 여기 아미타고 약사예요. 근데 이제 원래 여러분들 삼신불과 삼세불의 개념 아시죠? 삼신불은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법신비로자나고 그 다음에 보신노선나불, 그 다음에 화신석가불. 그래서 왜 화신이냐면 인간의 몸처럼 몸으로 이제 화해서 나타내서 중생제도를 한다 그래서 화신석가모니불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의 몸해서 삼신불이고 그 다음에 삼세불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방 아미타불, 동방 약사불, 뭐 이렇게 중앙에 어떤 석가불 이런 삼심산세의 그런 신앙 체제가 조선 전기에 불교가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섞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17세기에 어떤 경향이 나오냐면 삼신과 삼세불이 합해지는데 그거를 석가가 공통이긴 하지만 다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로자나를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아미타와 약사, 삼세불에 해당하는 아미타와 약사를 이렇게 놓는 이런 그 배치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어떤 그 임난 이후 정유재란 이후에 어떤 조선 후기의 17세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화의 그 뒤에는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도 원래 후불탱을 만들었었다고 1688년에 후불탱을 만들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벽화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후불탱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화기도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화기에 보면 1840년에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세의 수복을 누리고 내세의 극락왕생을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화주가 성찬이고 아마 시주금을 이렇게 모으신 분이겠죠. 그 다음에 익찬이라든가 내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1688년에 대웅보전을 단청을 하고 후불탱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1840년 벽화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왜 후불탱이 없어지고 벽화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운사 사적인 정각유사 창건연대 박명열목에서 1839년에 큰 비가 오면서 법당 오른쪽이 두 칸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보수를 할 때 이제 후불탱도 거의 이제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단청도 하고 이제 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만들면서 후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왜 괴물 조성할 때 많은 그런 민간인들이 참여하듯이 이때도 이제 그렇게 참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기에 15세기 선운사는 왕실 사찰로서의 면모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임난 이후에는 왕실로부터의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서민들,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주를 통해서 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재유라는 사람, 뭐 고부 사람, 뭐 인근의 고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시주를 하면서 자신들의 수복과 극락왕생을 기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고주가 있잖아요. 고주가 있고, 보통 불화를 그릴 때 저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불화에는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화에도 이렇게 테두리를 다 만들었어요. 사각 테두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임의를 구획을 한 거죠. 그렇게 임의를 구획을 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위에 이 고주 위에 이제 이게 이제 포를 받기 위해선 장여라는 부제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거기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후불탱을 걸었을 때 거기 그 자리에다 이제 걸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후불탱이 어떤 형식이었냐면 요런 그 액자형이 아니고 두루마리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쭉 피면은 위에 이렇게 상축이 있고 밑에 하축이 있고 그런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화기에 또 삼축 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축, 그러니까 축을 3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불탱 3축을 만든 그런 벽화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불화의 대용으로 이제 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이 굉장히 굵고 강한 그런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걸 신광이라고 하고 이걸 두광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광에 있는 요 색깔 약간 하얀색이 섞인 녹색 있죠. 이런 양록색들, 이런 색깔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굉장히 밝고 독특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전불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이렇게 정상계주라 그래서 뾰족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머리가 이렇게 북실북실해가지고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부처님을 옮겼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연화조 위에 연화대자가 있고, 이제 백이관음과 세지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부중 중에 건달바, 가루라 이렇게 있고, 안항가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나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쌍꺼풀진 눈이라든가 이런 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화를 보면은 보통 옛날에 불화를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걸 달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장을 넣었던 주머니예요. 그래서 복장 주머니 이렇게 하거든요. 복장 안에는 발원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상경이라는 조상경에 어떤 이 부처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법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식들을 쭉 맞춰서 복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죠. 그리고 여기 나경이라는 걸 이렇게 옛날에는 아마 직접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장여에 걸었던 그런 고리를 이렇게 했었던 끈, 이런 것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화임에도 불구하고 후불탱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이제 그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위에 있죠. 요 위에는 다란이 범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천수다란이에 나오는 이런 그 범자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사 불회도 비로자나 불회도 아미타 불회도 위에도 다 마찬가지로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다란이 신앙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게 밀교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연구되는 거로는 우리나라가 왜 굉장히 중국하고 긴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다란이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냐면 요 나라에서 받아들였어요. 요 나라는 여러분 왜 그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북방을 차지한 게 요 나라거든요. 거란족. 그리고 이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고려 초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 나라하고 이렇게 송나라하고 단교를 하고 요 나라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교적인 영향들이 북방적인 불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나라에서는 밀교가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때 요 나라의 경전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때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대각국사 의천 아시죠? 대각국사 의천도 실제로 요 나라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편지도 하고 뭐 그 경전도 받아들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형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다란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게 되고 조상경에도 이제 다란이 쓰는 법식이 있고 심지어는 그 고려말 조선초 무덤 이렇게 보면은 복식에도 다란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란이에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다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기 여러분 이제 괴불 왜 국밥 같은 데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괴불은 테두리가 다 다란이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 위에다 이렇게 자세히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음,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신묘, 장구, 대다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관음 보살과 관련된 그런 어떤 밀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사불이죠. 약사불. 그다음에 여기는 약함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복장 주머니를 그렸고 나경이 있고 이제 끈도 있어요. 역시 청색, 그러니까 밝은 녹색이 주조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선운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은 워낙 거대해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우수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금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익찬이라는 사람하고 내원이라는 사람하고 기타 등등 11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담당 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원의 법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어당 휴정으로부터 언기 뭐 이래가지고 그 상월당 세봉 이렇게 굉장히 그 빵빵하신 그런 스님들의 계보를 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원담당 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단지 기능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학덕이 이제 풍부하시고 인덕까지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해라는 사람이 동사열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승려들을 기록을 정기를 적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난 스님은 오랫동안 무등산 원효암에 머물렀는데 그림을 잘 그리기로 이름이 나서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뜰 안에 가득 찰 정도였다. 그러니까 엄청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스님에게 배우는 사람들 속에는 불모 중에
이름을 떨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청, 부처님 상을 조성하는 사람, 도금의 조예가 깊은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각가, 뭐 단청 그리는 사람, 뭐 그다음에 도금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에 있어서 정호, 정의와 주희, 문장에 있어서의 사마천, 병법에 있어서 손모, 오기, 화가에 있어서 오도자, 미부를 연상케 한다. 오도자, 미부, 오도자는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그리고 미불은 북송대 아주 유명한 그 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에 있어서도 어떤 그 주작에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병법에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당송대의 대표적인 화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불화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잘 그렸잖아요. 그리고 익찬이라는 사람은 내원이 서남의 벗이다라고 거명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익찬이라는 사람도 그 화엄사나 송강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가들이 와가지고 1840년대 그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가들이 와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선운사 이 불화 벽화가 갖는 그런 특징,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운사 대웅보전 비로자나 삼불벽화는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 아시죠? 국보. 거기에 또 아미타 삼전 벽화가 있어요. 그거와 함께 우리나라에 그거와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벽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정사 대웅전에도 벽화가 있는데 그거는 떨어져 있어요. 박물 다른 데 이렇게 따로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 건축물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가 무의사하고 선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선운사 대웅전 불단 뒤쪽 가보셨나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관음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단이 있고 앞면에 부처님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 관음이 있는 예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 어디에 있냐면 강신 무의사 극락전이라든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이라든가 내소사 대웅보전 해가지고 총 한 6개 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금강역사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뒤에 폭이 좁아 보이죠. 아마 이 후불벽이 굉장히 넓잖아요. 세폭을 다 그려야 되니까 굉장히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뒷공간이 작아 보이기는 하죠. 이 원조격이 무의사 극락보전 1430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후불벽이 있고 불단이 있고 여기 뒷공간이 있고 요 뒤에 이렇게 그 배기관음이 있는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조선 전기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고려 후기부터 보이는 일반적인 구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마루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돌이었어요. 그 밑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방형에 전돌이 이렇게 깔려져 있었던 그런 형식에서 고려 후기의 어떤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이제 갖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무의사가 독특한 거는 뭐냐면 여기 아미타 삼존이 표현되어 있고 배기관음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는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보면은 그 북송대 이제 그 사찰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주 영의사, 물론 지금 건물 자체는 요즘에 다시 새로 다 개보수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대웅보전이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석가모니불이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후불벽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으로 가면 이렇게 관음이 있어요. 근데 관음이 우리나라에는 백이관음이지만 여기는 뭐 어랑관음도 있고 명나라 때 이제 있었던 어랑관음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물 대웅전 안에 후불벽이 있고 앞면에
그 영산,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있고 그 뒤에 관음이 있는 이런 구조 자체는 지극히 좀 중국적인 구조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중국 건 다 대웅전이에요. 중국 건 다 대웅전이어서 이렇게 석가모니불이 주전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벽화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이 무이사는요 특이하게도 여기 아미타예요.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역사적인 상황이 좀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건물도 누가 지었냐면요 효령대군이 그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고 이거를 수륙 그 사로 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륙을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그 형식의 어떤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선운사 벽화는 결국은 또 어때요? 앞에는 산불이 있잖아요. 산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17세기의 어떤 산불의 그런 신안 정통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갖고 가지만 이런 조선적인 그런 신앙 체계들이 이렇게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거가 도대체 이런 구조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을 답사를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서성을 막 쭉 돌았어요. 차 타고. 돌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웅전 들어가면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후불벽이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뒤에 관음보살이 있고 그 뒤로 나가서 다른 정각으로 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원대, 명대, 청대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억불책을 썼잖아요.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굉장히 한국적으로 변화되고 한국적인 신앙의 이해 뭐 이런 거 의식도 한국적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신중도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의 불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에 맞게 도상이 개발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내소사 대웅전, 선운사 대웅전, 위봉사, 마곡사, 관룡사, 흥국사 이렇게 한 6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이 이게 1614년에 이제 건립이 되었지만 단청을 1840년에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청, 내부 단청은 천정 쪽은 다 1840년 거예요. 단청이 아까도 봤듯이 몇 년 안 가요. 70년 되면 다시 칠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경우는 1840년이면 지금 2020년이면 몇 년 지난 건가요? 아무튼 몇백 년 동안 지금 지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이 단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단청 대량 중에서 이렇게 대량 보호 아시죠? 이렇게 건물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개풍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용을 타고 있는 동자를 그린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이제 가장 독특하게 이제 많이 그려지는 건 이런 식으로 용 그림들. 갖가지 용의 모습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장화들은 거의 그 용 그림들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단청들은 아쉽게도 1970년대 재단청을 해가지고 그 과거의 면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조성된 불화 중에서 이제 가장 또 돋보이는 게 어디 거냐면은 영산전에 있는 벽화들이에요. 여기 이제 영산전은 지금 단층 건물이죠. 여기 보면 단층 건물인데 원래 1713년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중층 건물이었다 그래요.
2층하고 중층은 달라요. 2층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중층은 안에서 뚫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금산사가 중층 건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엄청난 큰 불상을 봉안을 하기 위해서 중층 건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기울어지면서 보수를 할 때 이렇게 중층에서 단층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1821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영산전 내부에 이제 단청을 다시 하게 되고 벽화도 다시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조선 후기의 불전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고주가 있지만 불단 자체가 뒷벽에 붙어 있죠. 굉장히 이제 지붕도 낮고 그다음에 마루를 깔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때 그 건물을 보수를 하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그 단청도 하고 불상도 새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중앙에 이제 석가모니불하고 제와갈라 보살과 미륵보살상이 이제 봉안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전북 유형문화재로 아마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고 향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왜 17세기의 어떤 거대한 소조불의 전통은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소소하게 19세기의 건물이 작게 지어지면서 이제 목조의 그런 그 조각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변에는 이렇게 16나한들이 이제 상과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현대인 것 같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그림들은 이제 벽화들, 이 천장에 있는 요 용그림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벽화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상층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측벽에도 있고 이렇게 서측벽에도 있고 북측벽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곳에 이제 있는데 그거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9세기에 유행했던 도상 중에 하나는 선종화, 달마라든가 한산습득이라든가 이런 고사화들이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한산도죠. 그래서 요 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한산 뭐 어쩌고저쩌고죠. 그래서 한산. 그다음에 얘는 습득이죠. 그래서 이 한산 습득은 당나라 때 당말에 살았던 좀 기괴한 인물들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산과 이 습득은 거의 이제 거지처럼 살았던 것 같고요. 풍간이라는 대사가 선사인데 이 풍간 대사가 어떤 그 습득을 이제 어디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갔다가 길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습득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한산이라는 아이는 하남과 명암이라는 두 바위틈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습득이 이제 그 국청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 명주 지역 지금 영파 아시죠? 왜 그 절강성으로 가려면 항주 아시죠? 항주 근처에 그 명주라는 영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국청사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이제 살면서 밥 짓고 뭐 이랬던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 이 한산을 보현보살의 화신이라고도 인식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습득을 문수보살의 이제 그 화신이라고도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런 그 벽화들을 보면 여기 피풍 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배들이 이렇게 있죠. 배들이 고기잡이하는 배들이 아마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물살 표현이 된 거로 봐서는 거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이제 백이관음이 이렇게 일렁이는 물결 위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관음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영산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아치형의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뒤돌아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따르고 있는데 이게 일본 노승이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나 외사출행 이렇게 써져 있죠. 외나라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외나라 승려가 출행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무사가 호위하는 무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1821년이잖아요. 1821년에 어떻게 이 선운사의 벽화에 이런 일본 사람들이 그림이 나왔는지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궁금해졌는데 이런 어떤 관련성에 관한 건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번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달마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해가 승봉이고 여기 달마도해 해가지고 선종의 초조이가 달마이고 이조가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가 달마에게 이제 법을 받은 그런 장면인데 여기 이제 개첩을 무슨 그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해가 봉숭이 일어난 요 장면이 아마도 여기 그 소림굴 이렇게 서 있는 거로 봐서는 이제 소림굴 근처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달마 도해가 있죠. 그래서 왜 인도에서 달마가 이렇게 나뭇잎을 타고 이제 양나라로 오잖아요. 양무제는 엄청난 그 승부랑이죠.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칭했고 자기가 경전 막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양나라가 망한 게 이 양무제가 불교를 너무 숭상해가지고 재물을 너무 많이 탕진해서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마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양무제를 만나서 문답을 하죠. 근데 그 문답의 과정에서 양무제는 이 달마의 존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기댈 것이 없다. 그래서 달마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제 나중에 지광 대사라는 분이 이제는 달마를 그러니까 그 양무제하고 문답을 할 때 이 달마가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는데 양무제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떠나고 나서 지광 대사가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광대사가 가르쳐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관음의 화신이자 부처님의 법을 계승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양무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뭐 이제 아쉬워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흥사 그 벽화에 보면요 관음하고요 달마가 같이 그려져 있어요. 관음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벽화에 관음하고 달마가 같이 있지? 이런 고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달마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해가가 있죠. 해가가 뭔가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갈대잎이래. 이게 뭐가 파초잎에 싸서 달마에게 주는 게 뭐였냐면 팔이죠. 자기 팔. 해가 담비라는 유명한 고사가 뭐냐면 그 달마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각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팔을 잘라서 바치는 거죠. 이런 장면.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가 되면요. 그 선종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한산습득이라든가 이런 달마라든가 나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화제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벌거벗고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고 물고기가 펄쩍 뛰어오르고 있죠.
이 장면은 뭐냐면 석존이 이제 6년 동안 설상 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고 부질없다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고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른 바위에 앉아서 이제 내려와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먼저 우유죽 공양을 하고 그다음에 니련선하에서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의 어떤 일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그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왜 물고기가 펄쩍 뛰어오르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해학적인 이런 요소들이 한국적인 그런 그 회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또 이제 시타르타가 건물에 종을 향해서 활을 겨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자로 있을 때 그 아버지인 정반왕이 이제 출가하는 거를 경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예도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까지 낳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무예를 하던 당시에 석가모니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도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중국에서 명나라 때 발간이 된 선운서에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따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명나라나 우리나라나 뭐 불교,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국가, 우리가 이렇게 서민적으로 대중적으로는 불교 국가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이게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게 왕래가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지나면서 개별적으로 책들이 소소하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시응화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18세기에 간행이 되고 이러면서 18세기경에 19세기경에 이런 벽화나 불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 장면은 여기 차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출가한 태자가 이제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벗어놓죠. 그래서 그 마부 차익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 갖고 궁전에 와가지고 그 이모죠. 석가모니를 키운 이모와 그다음에 이제 부인한테 이제 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석시 원류 응하사적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들어온 도상들인데 요 영산전에 1821년 영산전에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이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너른 바위에 이 노스님이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경전을 읽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관심, 뭐라고 써져 있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젊은 비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선의 도량으로서, 이게 그 나한의 모습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절벽 끝에 이제 나한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등허리가 간지러운지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동자가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요관폭포라고 그래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죠. 이런 모습은 일반 회화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그런 유유자적한 모습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일반 회화적인 요소들도 이렇게 그 영산전 회화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불교적인 제재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일반 회화에서 많이 그려졌던 소재들도 많이 이렇게 차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에 이제 물을 주는 동자와 나한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떤 민화적인 요소들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구름을 타고 있는 주악 천녀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 주악 천녀보다도 여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와 뭐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슨 동물이죠. 동물이 이제 물고기. 그다음에 잉어. 뭐 잉어는 어떤 성공, 뭐 출세,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교적인 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당시 어떤 조선적인 문화들이 이 불교 사찰의 회화로 이렇게 차용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란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일반 회화적인 요소인 거죠. 그런 일반 회화적인 요소가 이렇게 묘접도라든가 이렇게 이 묘접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하얀 데가 여기 하얀 게 나비예요. 나비를 쫓아다니는 이런 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낭국죽의 매화. 그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뭐 이렇게 뭐죠 여기 오리라든가 이렇게 이런 그 그림들 일반적인 일반 회화적인 요소들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선전의 그런 벽화들 불화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벽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산전 가서 그냥 헛두루 보시지 말고 이렇게 꼼꼼히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옛날 그림이죠. 이게 요 그림 때문에 이제 요걸 갖고 왔어요. 지금 이 그림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1937년도에 그 어디에 있나? 37년도에 아무튼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한 그 책에 이제 이 사진이 남아 있어서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선운사 대웅보전이 대웅전이잖아요. 대웅보전이잖아요. 그럼 대웅보전의 주전이 누구여야 되죠? 석가모니 불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비로자나 불이잖아요. 뭔가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비로자나하고 석가는 동일한 존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17세기에 우리는 화엄 교종 중에서 화엄과 관련된 교학적인 전통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그 스님들 중에 뭔가 화엄에 그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대웅전 옛날부터 대웅전은 있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불상을 조성을 할 때는 이렇게 비로자나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마 앞으로 또 연구해봐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그 여기 보면 경담서관이 증명을 맡고 환흥탕현이 화주를 했어. 근데 경담서관이라는 사람은 백파긍선의 3대 법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한흥이라는 화주를 맡았던 그 분도 결국은 1928년도에 조선불교 중앙종회 교종에 추정되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분들의 어떤 그 증명과 화조에 의해서 이게 영산회상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뒤늦지만은 이 영산회상도가 이 대웅전에 걸맞는 불화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69년도에 조사가 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화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찾을 수 있기를 이제 기원을 하고 그래서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이 춘담봉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까 원담 내원 있죠? 여기 대웅전 벽화를 그렸던 그 사람의 화풍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전반 조성한 불화들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이제 팔상도들인데 팔상전에 모셔진 팔상도인데 여기에 이제 상단도,
가 있고 여기 팔상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좌우 이렇게 네 폭씩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있죠. 요것만 1901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나머지는 요거하고 요 그림만 1901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고 나머지는 다 현대 그림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약간 뭐가 안 맞아요. 아미타 호불탱이거든요.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린 그 불화들이 봉안이 되기 때문에 영산이라든가 석가불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미타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 그림이 이제 두 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와서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20세기 초가 되면 옛날 그림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흥문성이라는 스님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화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화승이고 이분이 현대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화승인데 마곡사에서 이제 스승이 금오장 약효라는 스승을 모시고 이제 그리는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여기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 권상로라는 유명한 일제시대 때 그 승려예요. 근데 1947년에 쓴 이 태경단 전서라는 책에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1년도에 선운사에서 대불모 보흥장로가 뭐냐면 문성 보흥을 얘기를 해요. 청에서 팔상탱을 조성을 하였다. 근데 가뭄으로 양식이 다해서 불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까지도 이제 기다리자고 결의를 했는데 갑자기 영산전 주불에서 8줄기의 빛이 뻗어나와서 밝게 빛나면서 꺼지지 않았다는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감흥을 하면서 정성을 내서 어마어마한 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상도를 그리는 그런 그 불사도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시주금이 남아가지고 논밭도 살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불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선운사의 기적과 관련된 신의로운 경험과 관련된 굉장히 귀한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성보응이라는 사람이 1901년도에 선운사에서 팔상도를 그리고 1903년도에 송강사에 가서는 어떻게 고종 황제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원당을 국가에서 만들거든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던 화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해인사 대적광전에 또 이제 삼신불도가 있는데 이 대적광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괴불이 세폭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작이에요. 그 대작에도 참여를 하고 이 대작불사를 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이 사람은 그 근대의 불화승으로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의 불화는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인데 이 사람은 입체적인 거를 굉장히 관심을 쏟고 음영법에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음영법을 차용을 해서 입체감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근대적인 화풍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사천왕의 얼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는 하얗게 하고 여기 어둡게 처리를 해서 어떤 입체감 이런 거 둥근 느낌 이런 것 이게 바로 서양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려이지만 비록 뭐 해외 나가가지고 그 유학을 해서 서양화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어떤 서양화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늦은 아주 좀 1937년도인가 흥천사 감로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1점 투시도법까지도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1점 투시도법은 완전 서양적인 원근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끝으로 가면 한 점으로 소실이 되는. 그래서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색하지만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1점 투시도법이라든가 원근법을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불화에다가 근대적인 불화의 어떤 회화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접목시킨 화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오래 살았어요. 일단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제자도 키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통도사에 계셨던 석정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인간문화재잖아요. 그분도 이분의 법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석정 스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성보응의 어떤 화맥이 현대까지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세기, 이제 19세기, 20세기의 불화들이 있는데 18세기, 17세기, 18세기는 거의 전라도 쪽에서 활동했던 어떤 그 의견 과 관련된 그런 화풍의 어떤 화단들이 이제 이 선운사에 들어와가지고 불화를 그렸다고 한다면 20세기 초에 가면 전라도 쪽이 아니고 충청도 쪽에 근거지를 둔 문성보응이라든가 이런 화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시대적인 양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39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명부전에 이제 그 봉안이 되어 있는 불화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1939년도에 그려진 게 있고 19세기에 그려진 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꼼꼼히 보시면 어떻게 이제 근대 여기 20세기 전반에 쇠퇴했던 불화의 양식과 19세기의 어떤 불화의 형식이 표현이 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부전에 가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12시네요. 네. 네.